박문수는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라 하면 흔히 말 위에 높이 앉아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두 발로 걸었습니다. 관할을 나설 때도 먼 고을을 향할 때도 산길이든 들길이든 그냥 걸었습니다.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마패는 품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 위에서는 땅이 보이지 않소. 사람이 보이지 않소.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오. 눈높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법이오. 그래서 박문수의 집시는 늘 달아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비칠 만큼 달아 걸을 때마다 흙이 발에 닿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신을 보고 가난한 선비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돌이 나그네라 했습니다. 박문수는 어느 쪽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막 넘어가던 어느 날 그는 경기도 어느 고을 장터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장터는 5일장이었습니다. 열흘에 2번 서는 장이라 이날은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엿장수가 가위를 딸깍거리고 옹기장수가 항아리를 탁탁 두드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포목장수는 색색의 천을 넓게 펼쳐놓았고 생선장수는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쑥과 냉이를 바구니에 담아온 안악들이 좌판을 펼쳤고 젊은이들이 짐을 나르느라 바삐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장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터는 시끄럽고 활기차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적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입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문수는 장터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부 좌판 앞에 멈췄습니다. 흰 두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은 되었을까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두부를 자르는 손은 아직 야무졌습니다. 할머니, 두부 한 모 주십시오. 박문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두부를 썰어 내밀었습니다. 박문수가 받아서 한 입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장사가 좀 됩니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되겠습니까 하요? 장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장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또 이상하다니까요. 한 달 전에 올랐는데 이번 달에 또 올랐어요. 근데 이상한 건 장터 입구에 붙은 공고문에는 장세가 그대로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올린 적이 없다는 거지요. 박문수가 두부를 씹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공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저 기둥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글을 읽어야 알지요. 박문수가 일어나서 기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세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장세를 거둬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전이라고 저기 관아에서 나오는 사람이요. 무섭게 생겼어요. 박문수는 두부값을 치르고 천천히 장터를 돌았습니다. 나그네처럼 구경꾼처럼. 그러나 그 눈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엿장수 노인에게 엿 한 가락을 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노인도 같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세가 공고문보다 훨씬 많이 거친다는 것. 항의하면 다음 장부터 좌판 자리를 안 준다고 했다는 것. 포목장수 안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옹기장수도 나무를 파는 할머니도. 저마다 조금씩 다른 말을 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장세를 거두러 오는 아전이 공식장부에 기록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걷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항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전 뒤에는 원님이 있었고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나쁜 대우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장터 구석 낡은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장터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목소리들이 작아졌습니다. 아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전은 덩치가 컸습니다. 관복 위에 두꺼운 포를 걸쳤고 손에는 두툼한 장부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꾸벅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전은 좌판마다 멈춰 서며 장세를 거뒀습니다.
박문수는 주막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부 할머니 앞에서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떨며 돈을 내밀자 아전은 아무 말 없이 받아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박문수는 장부에 적히는 숫자가 궁금했습니다. 아전이 주막 쪽으로 지나갈 때 박문수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장세가 얼마요? 아전이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낡은 도포, 먼지 묻은 집신. 눈에 찰 것이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당신은 장사도 안 하잖소. 왜 묻소? 그냥 궁금해서요. 이 장터 장세가 얼마인지.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이 참견 말고 길이나 비키시오. 아전은 박문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저녁 이 사람의 장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자 장터 사람들이 짐을 쌌습니다. 박문수는 장터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주막 주인 안악이 밥상을 차려주며 슬쩍 물었습니다. 나그네 어른은 어디서 오셨소? 한양 쪽에서요. 한양에도 이렇게 장세가 비쌉니까?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막 주인도 장터 상인이었습니다. 여기 장세가 얼마나 됩니까? 안악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박문수의 머릿속에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전이 걷어가는 장세와 관아 공문서에 기록된 장세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달 아전의 손을 거쳐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모릅니까? 안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실 리가요. 그분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지요. 우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야 하는 거고요. 박문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막방 천장을 바라보며 이 장터에서 날마다 조금씩 뜯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두부 할머니, 엿장수 노인, 포목 장수 안악. 한 번 뜯기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이 서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것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관아 동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에서 덜 깬 포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원님은 두루마기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나왔다가 마패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 아전의 집이 수색되었습니다. 장부가 나왔습니다. 아전이 직접 작성한 장부였습니다. 각 장터별로, 날짜별로, 상인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공식으로 보고된 장부가 그 옆에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아전의 장부에는 더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액은 날마다 조금씩, 달마다 꽤 많이. 지난 2해 동안 아전이 빼돌린 금액을 합산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박문수는 두 장부를 탁자 위에 놓고 아전을 바라봤습니다. 아전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소? 아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부 보고를 받으면서도 묵인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찬 관아 마당에 서서히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장터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두부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 좌판 상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났다고, 마 아전이 잡혔다고, 관아에서 장세를 돌려준다고.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포졸이 나와 장터 상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해치 초가 징수된 장세를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담고 있는지는 할머니가 알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고 무거운 좌판을 지고 장터까지 걸어오고 하루를 서 있다가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가는 날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오후 장터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정오가 넘은 장터는 아침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손님들과 흥정을 하면서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박문수에게는 무척 좋게 들렸습니다. 두부 좌판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박문수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두부 사드신 양반 아니오? 박문수가 빙긋 웃으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오늘 장사가 좀 됩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오늘은 됩니다. 그리고 두부 한 조각을 잘라 내밀었습니다. 자, 드시오. 어제 드신 것보다는 맛있을 거요. 박문수가 받아들었습니다. 어쩐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를 씹으며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그냥 푸념한 거지. 그 푸념이 큰일을 했습니다. 박문수는 두부값을 넉넉히 치르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 사람 눈빛이 영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이미 장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두 발로. 닳고 다른 집신을 신고 다음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문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은 대부분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장터 좌판에서 조금씩 뜯기는 장세, 굶는 사람의 몫을 빼돌리는 관리, 억울하게 빼앗기는 작은 밭 하나? 그런 것들은 말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밟으며 걸어야,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두부를 먹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걸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또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다를수록 땅과 가까워지는 것이었으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었으니까. 저 멀리 다음 고을의 지붕들이 산자락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삿갓을 고쳐 쓰고 걸음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 마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냥 짧게 끝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에요. 겨울이었는데 그냥 겨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겨울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유난히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강이 꽁꽁 얼고 우물도 얼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팔뚝만큼 굵게 달리던 그런 계절이요. 그 추운 날 충청도 어느 산골 고갯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낡고 해진 도포 자락을 여미고 허름한 갓을 푹 눌러쓴 채로요. 행색만 보면 그냥 어디서 굴러온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예요. 암행어사가 뭐예요? 임금님이 직접 내보내는 비밀 감찰관이에요.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 잘 다스리는지, 탐관 오리들이 세금 뜯어먹고 있는 건 아닌지, 억울한 백성은 없는지 몰래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들키면 안 되죠. 일부러 제일 허름하게 입고 제일 티 안 나게 다니는 거예요. 박문수가 그 고갯길을 넘어서니까 작은 마을이 하나 나왔어요. 눈이 허옇게 쌓여 있고 연기가 몇 집에서 피어오르는데 그 마을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면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박문수는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근처에 주막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산골 마을에 주막이 있을 리가 없죠. 그냥 민가라도 두드려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신세져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어요. 아저씨 하나가 반쯤 얼굴만 내밀고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집은 아예 인기척도 없는 척했어요. 눈은 점점 세차게 내리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귀도 얼얼하고 손도 시렵고. 박문수가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겠죠. 백성들이 왜 이리 차갑나, 세상이 각박해졌구나 하고요. 그렇게 한참을 더 걷다가 마을 끝자락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엉성하고 담벼락도 허물어진 곳이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어요. 어떻게 봐도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박문수 발걸음이 그 집 쪽으로 향했어요.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는데 거기 젊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26쯤 됐을까요? 얼굴은 고왔지만 눈가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텄어요. 힘들게 일하며 사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여인의 뒤에는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 치마를 꼭 붙들고 서서 낯선 나그네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요.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을까요? 여인이 박문수를 잠깐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면서 말했어요. 방이 좁고 누추해서 불편하실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박문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작았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밥상 하나, 구석에 놓인 뒤주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궁이에 불을 조금 떼놨는지 방 안이 찬 것보다는 나았어요. 여인이 아이를 재우고 나서 주방 쪽으로 갔어요. 박문수는 무심한 척 앉아 있었지만 사실 눈으로는 다 보고 있었어요. 여인이 뒤주를 열었어요. 쌀이 거의 없었어요. 한 줌, 아니 그보다도 적었어요. 겨우 한 사발이나 될까 싶은 양이었어요. 여인은 잠깐 그걸 바라보았어요. 짧은 침묵이었는데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을지. 그러더니 여인은 그 쌀을 털어서 솥에 넣었어요. 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후 구수한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여인이 작은 밥상을 차려 박문수 앞에 내밀었어요. 흰 쌀밥이 소복이 담긴 그릇 하나, 그리고 김치 한 가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박문수가 밥상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쌀이 뒤주에 있던 전부였소? 여인이 살짝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박문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랑 아이는요? 오늘 저녁은 어쩌려고요? 여인이 잠시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박문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죠.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떨고 있는 손님이 먼저잖아요. 드세요, 식기 전에요.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박혔을까요? 부자 집에서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이거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나 했는데 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진 것 없는 여인이 내민밥 한 그릇 앞에서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박문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술 한 술 아주 천천히요. 그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박문수가 말했어요. 잘 먹었소.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었소. 여인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맑던지. 그날 밤 박문수는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잠은 잘 안 왔어요. 여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되죠. 지금 눈앞에 손님이 먼저잖아요. 자기 것도 빠듯한데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높은 양반들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문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박문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여인과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방문을 살그머니 닫고 길을 떠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그 마을의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이 찾아왔어요. 말을 탄 관리가 그 초가집 앞에 멈추더니 여인을 불렀어요. 이댁이 맞소? 어사나리에 분부가 있었소. 관리들이 가져온 건 곡식 10섬이었어요. 무명배도 몇 필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문서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관에서 보살필 것이오. 걱정 마시오. 여인은 영문을 몰랐어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관리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어사날이라고요? 어느 어사날이요? 관리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이 댁에 하룻밤 묵고 간 나그네가 계셨지요. 그분이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 날이셨소.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 낡은 도포 자락의 나그네가 밥상 앞에서 한참 말없이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내어드린 밥 한 그릇이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었다던 그 사람이 여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 번 시작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지켜봤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대요. 박문수는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내가 그 여인에게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야. 내가 잊고 있던 걸 그 여인한테서 배운 거지. 가장 추운 밤에 자기 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진 사람이야. 나는 그날 밤 어사가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사람이었어. 어떠세요? 베푸는 게 꼭 많이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진 게 없어도, 아니, 가진 게 없을수록 더 크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 꼭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볼까요?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온기도 누군가한테는 평생 기억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